어느 작은 마을에 오랫동안 버려진 체류소가 있었다. 그 건물은 예전에는 정신병원으로 사용되었지만 수년 전 갑작스러운 화재로 폐쇄된 이후로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은 그 건물에 대한 소문을 피했다. 불타고 난 뒤 유령들이 그곳을 떠돌며 아무도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체류소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공포스럽게 변해갔다. 사람들은 밤이면 건물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인다고 말했고,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가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어린 시절 친구들과 용기를 시험하기 위해 그곳에 들어가 본 적이 있다고 말하곤 했지만 그 후로 아무도 그곳을 가까이 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도시는 외부인들에게는 호기심의 대상이 됐다. 어느 날 도시를 방문한 대학생 무리가 있었다. 그들은 마을 주민들이 무서워하기만 하는 그 체류소를 탐험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은 카메라와 손전등 그리고 충분한 간식을 챙겨 늦은 밤 체류소로 향했다. 체류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낡은 건물의 외관에 압도당했다. 큰 대문은 묵스러 있었지만 다행히도 옆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무모함에 웃음을 지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바깥보다 훨씬 추웠다. 벽에는 오래된 벽지가 벗겨져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먼지 구름이 일어났다. 그들은 시작부터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끔찍한 호기심에 이끌려 더 깊숙이 들어갔다. 중앙홀을 지나 계단을 따라 위층으로 올라가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던 그 소리는 점점 사람의 속삭임처럼 변했다. 여기서 나가, 여기서 나가. 반복적으로 들리는 그 소리에 학생들은 겁에 질렸다. 하지만 이왕 여기까지 온 것, 끝까지 가보자는 용기가 그들을 붙들었다. 가장 위층에 도착했을 때 오래된 문이 하나 있었다. 다른 문들과 달리 그것은 새 것처럼 보였다. 문 손잡이를 돌리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 방은 사방이 거울로 둘러싸여 있어 자신들의 모습이 끝없이 반사되고 있었다. 그 방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고 그녀는 학생들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학생들 중 한 명은 거울 속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거울에 비친 것은 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 뒤에 서 있는 여러 얼굴들이었다. 그 얼굴들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학생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방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문은 닫혀서 열리지 않았다. 그때 그 여인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너희도 이제 여기 같이 남아있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감각했다. 학생들은 어떻게든 탈출하려 했었고 결국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그들 뒤로는 여인이 웃고 있는 모습이 끝없이 거울에 비쳐 보였다. 집에 돌아온 후로도 학생들은 결코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체류소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맹세했고 그곳을 두 번 다시 찾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후 그 학생들 각각은 알 수 없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지역 주민들은 다시 체류소에 대한 공포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체류소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곳에 대한 악몽이 되살아나는 느낌에 휩싸이곤 했다. 체류소의 비밀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었고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은 결코 밝혀지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체류소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 전해질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여름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시원한 산속의 자리 잡은 작은 펜션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펜션은 인터넷에서 찾은 곳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사진으로 봤을 때는 깨끗하고 아늑해 보였다. 친구들과 차를 타고 서울을 떠나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는 조금 낡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기에는 충분한 곳이었다. 펜션 주인인 듯한 할아버지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약간 부부정한 자세를 한 할아버지는 흰 머리에 약간 푹 꺼진 듯한 눈을 하고 있었지만 인자한 미소를 품으며 우리에게 방을 안내했다. 방은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바깥으로는 울창한 숲이 내려다 보였다. 이곳에서의 휴식이 기대되었다. 날이 저물고 우리는 펜션 앞마당에서 바비큐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창 웃고 떠드는 사이 갑자기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친구 중 한 명이 뭔가 이상한데, 숲에서 소리가 나는데 라고 말하자 모두가 긴장했다. 그때 펜션 주인 할아버지가 나타나서는 그거라면 신경 쓸 것 없어. 가끔 고라니가 내려오거든. 놀랄 거 없어 라고 말씀하셨다. 할아버지의 말에 어느 정도 안심하고 다시 분위기는 풀어졌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고 우리는 방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모두 피곤한지 금방 잠에 들었지만 나는 왠지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자꾸만 누군가가 방을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천장을 보다가 옆으로 돌아눕기를 여러 번 겨우 잠이 드나 싶었을 때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다. 방 창문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똑,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분명했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닿는 소리려니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너무도 일정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창문 쪽을 바라봤다. 여전히 어둑한 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기분 탓일 거라며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하려 했다. 그러나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이번에는 낮게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열어줘.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니 친구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고 나는 두려움에 떨며 다시 창문을 보았다. 이번에는 창문 틈 사이로 길게 늘어선 손가락들이 보였다. 손가락 끝은 창문 밖에서 유리창을 경첩질하고 있었고 손의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겁에 질린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이를 악물고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득 밖이 조용해진 것을 느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들어오지는 않았는가 엉거주춤 일어나 주위를 살폈다. 다행히도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래, 밖에 뭐가 있을 리가 없다고 애써 자신을 안심시키며 다시 잠에 들었다. 그렇게 무사히 밤을 보냈다고 생각한 나는 아침이 되자 친구들에게 어젯밤 일을 얘기했다. 그러나 친구들은 모두 내가 꿈을 꿨을 것이라고 피곤해서 그런 것일 수 있다고 웃어넘겼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꿈 같지 않았던 그 상황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다. 펜션을 떠나는 날 아침 차를 타고 나서며 문득 주차장 구석 쪽을 바라봤다. 주차장 한편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고 그 주위로 무언가가 엉켜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나는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 돌아오는 길 내내 스산한 기분이 나를 감쌌지만 다시는 그 펜션 근처에는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로도 가끔씩 그날 밤에 창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생생하게 떠오르곤 했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영영 알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갔다. 세 번째 이야기. 그날 밤도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다. 주인공인 27세의 김유진은 직장에서의 피곤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작은 원룸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혼자 사는 그녀에게는 이 작은 공간도 충분히 넉넉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소파에 몸을 맡기고 잠시 눈을 감았다. 복잡했던 회사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인터넷에서 새로운 게시글을 읽어보는 것이 그녀의 작은 낙이었다. 그날 그녀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공포썰 카테고리를 클릭했다. 평소 무서운 이야기를 즐기지는 않았지만 어쩐지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런 이야기들이 끌렸다. 재미삼아 몇 개의 글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던 도중 절대로 혼자 있을 때 잊지 마세요 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눈에 들어왔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클릭한 김유진은 긴장감을 느끼며 이야기를 읽어내려갔다. 게시글은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괴담에 관한 것이었다. 이야기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그 마을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는데 한 소녀가 실종된 이후로 아무도 그곳에 사는 것을 꺼린다고 했다. 소녀는 집에서 혼자 지내다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폐가에서 나타나는 귀신에게 잡혀간 것이라고 수군댔다. 이야기에선 그 귀신이 밤이 되면 사람들을 찾아온다고 했고 특히 혼자 있는 사람들을 노린다고 경고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 이야기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읽을수록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어느새 김유진은 방 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미묘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평소엔 신경 쓰지 않던 벽에서 나는 작은 소리며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까지도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글을 다 읽은 후에도
그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자꾸만 창밖을 확인하게 되었고 문이 잠겼는지를 몇 번이고 확인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 따위에 괜히 겁먹었네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갑자기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꺼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분명 켜두었던 모니터가 왜 꺼진 걸까? 급히 마우스를 움직이자 모니터가 다시 켜졌고 그 순간 김유진은 숨을 멈추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아까 닫았던 그 이야기가 다시 떠 있었다. 그녀는 분명 창을 닫고 나왔던 것이었다.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건 그 글이 마치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이상한 느낌 때문이었다.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던 그녀는 컴퓨터를 강제로 끄고 소파에서 일어났다. 머릿속에는 그 괴담 속 귀신이 혼 잡는 사람을 찾아온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때 갑자기 방 안에 불이 깜빡였다. 전기가 나간 듯 방은 순식간에 어둠에 휩싸였다. 김유진은 손으로 더듬거리며 핸드폰을 찾아 불빛을 비춰보았다. 그 순간 창문 너머 어딘가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녀는 두려움을 견디며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다. 숨을 죽인 채 커튼을 조심스럽게 젖히던 순간 갑자기 커튼 뒤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가며 그녀를 놀라게 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창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며 뒤로 물러났다. 그때 다시 불이 켜지며 방 안이 밝아졌다. 아무도 없는 방 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 모든 것이 원래대로였다. 그러나 김유진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다. 메시지를 확인한 그녀는 더욱 충격을 받았다. 알림엔 나의 이야기를 읽었구나. 만나러 갈게. 나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발신인은 알 수 없는 번호였다. 김유진은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진짜라고 믿고 싶지 않았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그녀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이후로도 김유진은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졌다. 어쩐지 아무도 없을 때면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다. 결국 그녀는 오랜 고민 끝에 원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지금도 가끔 인터넷에서 공포 이야기를 볼 때면 그날의 그 감각이 되살아나곤 한다고 한다. 어쩌면 그 괴담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